네, 정신과 의사들이 들려주는 실전 육아 이야기 뇌생맘 클리닉 세 번째 방송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먼저 저희 멤버들 소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3개월 딸 아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허규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29개월, 9개월 두 아들의 아빠고 역시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인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17개월 딸의 아빠이자 역시 정신과 전문의로 이 방송의 사회를 맡게 된 오동훈입니다. 자, 이제 저희 세 번째 방송에 접어들었는데요. 점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셔서 많이 들어주시는 거 맞죠? 네. 저희 집 애기가 듣나요? 저희 집에서만 3명이 듣고 있어요. 아, 네. 저희 집도 많이 들어요. 예, 그럼 뭐 두 자릿수 청취 정도는 보장이 된 것 같은데. 아유,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다들 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방송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좋은 피드백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뭐 저번 2화 방송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맨날 손인정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제 자체만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많이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육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멤버분들 얘기하시는 실질적인 육아 많이 배우고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랑 또 함께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어서 아주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이렇게 큰 시험을 치르고 또 자격증 따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방송 시작할 무렵부터 좀 느낀 건데 참 손인정 선생님이 말씀을 잘하세요. 목소리도 뭔가 좀 전문가스럽고 네. 이게 저희랑 좀 다르게.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알던 손인정 선생님의 모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게요. 저도 이게 진짜 모습인가요? 방송이랑 현실이 이런 괴리가 있구나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이 좀 자극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을지. 저희가 맨날 너무 이렇게 좋은 질문만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원래 모습도 굉장히 좀 재밌고 유쾌한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도 묻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저희 지난번 녹음 이후에 또 일주일 만에 또 뵙는 건데 뭐 저희들 근황은 뭐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네. 아기들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희 애기 뭐 여전히 잘 먹고 있고요. 네, 원래 이제 생오이를 계속 줘서 잘 먹고 있었는데 요즘에 좀 질렸나 봐요. 몇 개월 동안 생오이를. 이거 오이를 좋아하는 네, 거야. 오이를 이제 껍질만 이제 깎아가지고 감자 깎는 깔 이런 걸로 해서. 아, 그걸 잘 먹어요? 네, 그냥 우적우적 먹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예, 조금 질렸는지 이제 다른 걸 좀 달라고. 혹시 그러니까 다른 과자가 떨어져서 오이까지 먹는 아니에요. 건 아니고. 과자는 많은데 언제였더라? 10개월, 11개월 때부터 떡봉 하나 까주면 그거 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1일 1떡봉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 넘었던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오이 준 지도 한참 됐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좀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콜리 삶아서 주는데 그거도 막 계속 막 너무 막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야, 채소를 이렇게 잘 먹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물론 진짜. 고기 주면 꼬꼬 하면서 고기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그 허경 선생님 어릴 때 얘기를 규영이한테 들었던 게 생각나는데요. 다른 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규영이가 아침에 밤새 집에 있는 귤 한 상자를 어릴 때 밤새 다 까먹고 손 노래진 거 아니에요? 손발 노래진 거. 온몸이 노래져가지고 다음날 어머니한테 혼났다고. 황달처럼. 원래 다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단하네요, 진짜. 진짜 이게 유전자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타고난 유전자. 좋은 거죠. 입이 거죠. 짧지 않고 맞아. 뭐든 잘 먹는 건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말 조금씩 하려고 해서 좀 많이 귀엽네요. 우리 지용이 형 아들들 둘은 좀 어떻게 잘 크고 있나요? 예, 뭐 잘 살고 있고요. 다들 잘 지내요? 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뭐 여전히 저번 방송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조금 다투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좀 컨트롤하면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애는 이제 17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조금 말이 좀 빨리 트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이 말 저 말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이제 아빠 엄마를 넘어서서 뭐 언니 오빠 뭐 동물 소리도 좀 따라하고 그래서 뭐 이야, 빠르다. 참새하면 뭐 짹짹 와, 진짜 빠르네. 저희 애기는 그거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빠르네. 네. 말이 빠르네.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 없었는데 말이 조금 빠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말이 트이니까 좀 피곤한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질문은 뭐 전부터도 많았고 이제는 뭐 의사 표현이 좀 다양해지면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네. 저희 애는 오늘 아침에 이쪽으로 차 타고 오는 내내 내비게이션에서 무슨 설명이 나올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건 왜? 이건 뭐야? 네네. 뭐 300m 앞에 급커브입니다. 이러면 저건 왜? 이건 뭐야? 그러게요. 왜 거기 급커브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왜라는 질문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차에서 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힘들다고 하고요. 또 뭐 또 귀여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용이 형 방금 말한 것처럼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인정이는 어떻게 해? 저요?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소인정 선생님. 네. 네. 그렇게요. 저는 뭐 최근에 좀 시간이 좀 많아져가지고요. 네. 일하는 거의 소중함을 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엄청 네. 좋은 직장 다행입니다. 구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이직하셨다고. 네. 아마 네.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일하고 계시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예, 아무튼 저희 수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이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는 우리 허규영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는 외동인데요. 하나 키우고 있는 것도 이렇게 벅찬데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힘이 들거든요.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육아서도 많이 읽고 강의 동영상도 찾아보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 기질이 어려서부터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신생아 때도 악을 쓰고 우는데 잘 달래지지 않고 잠도 규칙적이지 않아서 오래 애를 먹었어요. 결국 출산 휴가 끝나고 복귀하려던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때를 심하게 부리는데요. 두돌 때야 다들 그렇다고 하니 참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년에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도무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하니 마트에 내려가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막무가내로 때를 써요. 주위 사람에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결국 요구하는 걸 사주거나 아님 장보다 말고 끌고 나오는데 길에서도 바락바락 악을 써서 빌듯이 달래거나 등을 한 대 때려서 집으로 데려오곤 합니다. 부끄럽지만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그 자리에 두고 혼자 가버린 적이 있어요. 울면서 따라오긴 하는데 항상 먹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나 듯 능청스럽게 장난감들 가지고 노는 모습이 이젠 믿기까지 합니다. 언제 갑자기 때를 쓸지 모르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 외출 자체가 꺼려집니다. 우리 아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그 두돌 얘기 아까 중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두돌 전후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정 분화가 많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때를 쓰고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분노 발작이라는 걸 보일 수 있고 이때 부모가 아이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좀 의연한 태도로 기다리면서 네. 그렇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네. 그 분노 발작, 뭐 저희 용어로 템퍼 탄트룸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생 때도 소아정신의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항상 나오는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아이의 행동을 멈추려는 목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 차분히 타일러라. 이런 게 이제 골라야 되는 답변이었는데, 근데 진짜 애 키워보니까 그게 말이 쉽지. 네. 사람들 다 보는데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떼쓰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의연하게 기다려요. 그렇죠. 네, 그 교과서 쓴 분들 한번 애 키우는 모습을 진짜 보고 싶은데. 저도 보고 싶네요. 네. 그때는 그런 장난감이 없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희 애는 정말 순한 편인데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줄 때가 이게 많더라고요. 뭐 이거 집에 있는 거잖아. 뭐 다른 거 사자. 이런 말 뭐 당연히 안 통하고요. 결국 폴리만 7대 있어요. 이제 뭐 사이즈별로 있고 변신하는 거 있고 리모컨으로 가는 거 있고 뭐 도장 찍는 거 있고 다 있는데 그분께서는 여전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아이처럼 기질도 까다로운 편이었다면 정말 저랑 비교도 안 되게 힘드실 것 같고요. 뭐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허경 선생님 딸이 이제 곧 2돌인데 만으로 제가 다 이제 기대가 되네요. 되게 웃으면서 기대하고 계시네요. 너도 당해봐라 약간 이런 문제. 예, 사실은 지금도 벌써 이제 템퍼 탄트룸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위에 2돌 정도 된 아기들 보면은 이 정도는 아닌데 저희 아기는 왜 이제 복식 발성을 하면서 전신으로 소리를 지를까요?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본인 의사 전달이 안 되고 답답해서 더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머리론 이해해도 일단 사람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나중에 응원단 시키면 참 잘할 것 같아요. 네. 저희에도 이제 그 시기가 닥쳐올 텐데 이게 벌써부터 좀 두려워지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연 속의 아이가 지금 2살, 3살이 아닌 6살이고 곧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런 감정 표출이 너무 과도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김지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 때를 쓰면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2돌 시기를 넘어가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때를 쓰는 게 보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나요? 그쵸. 아이가 커가면서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도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원하는 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발전하게 되니까 2돌 이후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때를 써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험이 많다면 아이가 점점 더 때를 심하게 쓰는 방법을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죠. 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고 싶은 거 앞에 가가지고,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그래도 제가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면, 그래, 이걸 사자!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때를 쓰면 이렇게 당황스러우니까 그 상황을 빨리 막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요구를 들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손인전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이의 부정적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고 심하게 때를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애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때를 쓰면 좀 힘들긴 해도 결국에는 장난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무작정 안 들어주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대로 기다리는 게 참 좋겠지만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 벌떡 들쳐안고 딴 데로 막 뛰어가는 방법을 써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데 이제 관심을 돌리게 해서 성공하면은 진짜 다행인 거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 뭐 슈퍼행스 볼까? 막 이러면서 나름 필살기를 써서 결국 뭐 핸드폰을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때를 계속 쓰면 결국은 지쳐서 부모님께서 이제 들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선 아예 때를 쓰기 전에 초장에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안 들어주실 요구는 아무리 때를 써도 끝까지 들어주시지 말아야 때 써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이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연에서처럼 외출했는데 아이가 때를 쓰면 당황하고 화도 나고 하니까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셨던 양육 방법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지용 오빠가 말한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밖에서 때를 쓰면 우선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을 쓰지 말고 아이의 감정을 이제 가라앉힐 장소를 좀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요. 혹시 차를 가져가셨다면은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도 좋고요. 아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면 번쩍 안아서 데려오시거나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되겠죠. 네. 자동차 생각은 좀 못했었는데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확실히 이제 집에서는 때를 써도 좀 안 들어주고 볼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좀 민폐 끼칠까봐 바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자리를 뜨라는 말씀도 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근데 요건 사실 좀 번쩍 안아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막 거의 발작하다시피 크게 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좀 있었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한 장소에 데려가신 다음에는 아이가 때를 안 부릴 때까지 그냥 무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두고 뭐 핸드폰 하시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럼 아이가 좀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발길질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던지려 한다거나 하는 순간에도 바로 붙잡아 제지하시면서 이때 훈육을 위해서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는 좀 소용이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아이한테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거든요. 이후에 이제 아이가 좀 진정을 하고 나면 땡땡아, 장난감이 정말 가지고 싶어 속상했구나. 엄마도 땡땡이가 가지고 싶은 건 모두 다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근데 엄마는 항상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어. 그건 땡땡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마찬가지야. 라고 이렇게 좀 잘 타일러 주셔야 되겠죠. 그 애가 한창 때를 쓰면서 울고 있을 때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수 있는 거군요. 저는 저 나름대로 훈육을 한다고 애가 우는데도 좀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확실히 좀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먹히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통하지 않더라고요. 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가라앉으니까 좀 괜히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기다려줘야겠네요. 근데 사연자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애를 내버려 두고 간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아이를 내버려 뒀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부끄럽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이제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떠나버린다는 건 아이에게는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주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하면 엄마가 또 떠나버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나 버리고 가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더 울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좀 과한 공포심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뭐 그냥 사담이긴 한데 뭐 놓고 가신 얘기하니까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 사연의 아이 나이 정도일 때 백화점에서 어머니한테 거북이 사달라고 막 조르다가 끝내 안 사주시니까 삐져가지고 어머니가 어디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형 있는데 가서 기다리라 이랬는데 저 혼자 걸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때는 뭐 비밀번호 열 때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간식 먹고 게임하고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진짜 패닉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서 아버지도 돌아오시고 막 백화점에서 실종 아동 방송하고 막 이러다가 밤 백화점 문 닫을 때까지 못 찾아가지고 집에 왔더니 제가 옆집에서 놀고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부모님께서는 완전 트라우마였다고. 안 혼나셨어요? 뭐 별로 혼나는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네요. 혼냈다가 또 이렇게 할까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내버려두고 갔을 때 아이가 그 자리에 있거나 뭐 어머니를 잘 찾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화가 나시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삼가시라는 의미에서 쓸데없는 제 경험 이야기 한번 좀 해봤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부모님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땐 또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 듣다 보니까 저도 유치원 때 유치원을 한번 탈출해가지고 좀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생각나고요. 네. 이렇게 아이가 요구하는 거를 적당한 선에서는 들어주고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가 없어져 버리는 좀 돌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도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오죽하면은 그렇게 아이를 두고 가셨을까 싶기는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 어떤 방법도 잘 듣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체벌을 하기도 했다가 또 빌듯이 달래기도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게 돼버려서 무작정 때를 쓰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죠. 일관적인 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저를 꼬집고 막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아이에게 하면 안 돼. 아빠 아파 하면서 못하게 이제 하는데 가끔 이제 아이가 너무 귀엽게 막 웃으면서 좋아하면 저도 웃으면서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관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좀 정말 많죠. 맞아요. 저도 저희 둘째가 제 얼굴 맨날 때려도 웃다가 눈 찌르고 이러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이러니까 애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웃으면서 받아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무리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뭐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뭐 외부 상황 때문에 기분 안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일관적으로 애한테 대해줘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막 도인이 되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저도 아침부터 막 허리가 아픈 날에는 정말 아이 투정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아달라 그러면 막 짜증이 나게 되고.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부분을 보면 정말 열심히 육아를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회사 복지 가는 것도 포기하셨고 육아서도 많이 읽고 강의 동영상도 찾아보시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건데 혹시나 저희 방송 듣고 그간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쳐나가면 더 좋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간 해오던 양육 방식에 변화를 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어느 부모님에게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좀 더 길게 천천히 가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방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벌은 효과도 없지만 무엇보다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때를 부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때를 많이 부리는 아이를 다룰 때 저희가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아이가 때를 부리는 원인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의 경우처럼 아이가 기질적으로 좀 예민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들도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양육자가 주로 어머니가 지치고 우울해지면 아이의 투정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본인 마음의 그런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해지게 되니까 일관적인 양육을 하기 힘들어지실 테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안 받아주니까 더 짜증내고 때를 쓰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사연처럼 기질적으로 힘든 아이라면 그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욱 클 테니까 서로 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클이 돌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또한 양육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들 때문에 어머니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의 감정 상태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육아만 놓고 봐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일인데 또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그 직장이라고 육아 문제 양쪽에서 치이느라 힘들고 또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하루 종일 아이에 매여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힘이 들죠. 근데 여기에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우울감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쌓여서 돌발적으로 아이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위해서 또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의 기질이 어떤지, 애착 패턴은 어땠는지, 또 아이가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받는 영향은 어떤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까다로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이 많으실 부모님들께는 사실 저희 방송만으로는 부족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가까운 소아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양육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를 집에서 이제 베이비시터 생활을 거의 그렇게 지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까 오동훈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더라고요. 전업주부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구나 크게 느꼈었고요. 좋은 기회 느끼셨네요, 진짜.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네.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아버지들 계신다면은 이렇게 전업주부님들께 짧게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게 이제 아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크게 보탬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용 형이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남편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사연자분도 이 방송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때를 쓰는 아이에게 권위적으로 훈육하는 건 아버지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또 많이 되니까요. 그 사연자분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시고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남편분과 훈육의 어려움을 나누시고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김지용 허경 선생님께서 많은 깨달으심을 얻은 것 같는데요. 그 앞으로는 저처럼 좀 양육을 주도하는 남편을 본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만 보는 그런. 정말 5일 동안 일상생활- 에너지 모았으면 뭐 이틀 정도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일상생활 전반에서 주도하고 있죠. 양육을. 네. 아무튼 오늘 보내주신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소개드릴게요. brainformam@gmail.com입니다. brain 숫자 4 mom @gmail.com이고요. 여기에 많은 사연 또 보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실전 육아 이야기 뇌생맘 클리닉 어느덧 4번째 방송입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저희 멤버들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5개월 딸 유리 아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우, 준우 아빠인 김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손인정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18개월 딸 은호의 아빠로 이 방송의 사회자 맡고 있는 오동훈입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죠? 저희가 이제 3화 녹음했던 시점부터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저희 뇌생맘 클리닉 개설되고 나서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청취자분 수가 늘었는지 뭐 이걸 확인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이 좀 타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꾸준히 늘더니 이제는 어느덧 400명 이상 되는 청취자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랑 똑같은 심리 과정을 거쳤네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에 그 화면을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하루에도 수번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 답글도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 심정이 그런지라 제가 이렇게 초록색 창에 저희 뇌생맘 클리닉을 쳐봤는데 뭐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런데 블로그에 저희 글을 써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홍지동 숲길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분 블로그 글을 봤는데요. 뇌부자들 팟캐스트에 이어서 저희 뇌생맘 클리닉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고 응원 메일도 보내주는 친구들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열심히 주위 반응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아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방송 자체는 원래 저희가 하던 그 뇌자보다 더 재밌다는 의견이 많아요. 사실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더 재밌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뇌생맘 클리닉 방송 괜찮으니까 찾아오기 힘드셔도 더 많은 분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오디오 클립 말고도 다른 루트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한 주 먼저 업로드 되니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사담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방송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직 사연이 많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행히 이번 시간에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 이걸 소개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연 소개는 허규영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2개월 딸을 키우고 현재 둘째 임신 중인 전업주부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얘기 공감하며 들었어요. 제가 키우고 있으니 어린이집은 좀 늦게 보내야지 하고 둘이 열심히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둘째가 나오면 당장 새벽 수유 등 제 수면 시간이 온전히 둘째에 맞춰질 거고 낮에도 신생아를 집에 두고 낮에 첫째와 나가 놀 수 없을 텐데 어쩌나 걱정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사정상 6개월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낸 경우는 아직 어려서 고집이 안 생겨 그런지 적응 기간이랄 게 없이 다니던데 돌 지난 아기는 한 달 동안 대성통곡을 하고 나서야 조금씩 덜 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둘째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내서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할까요? 보내면 둘째에게 엄마를 뺏겼다 느낄까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첫째에게 짜증을 낼까 봐도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고민은 저희 22개월 딸이 잘 때 애착 인형 없이 제 옆에서 아기 때부터 자 버릇해서 그런지 제 팔을 애착 인형 삼아 손으로 만지면서 잠드는데 꼬집는 정도가 심해서 양팔이 까여서 피딱지가 잔뜩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잠들면서 또 긁어서 딱지가 계속 떨어져서 상처가 흔하게 남아있네요. 엄마 아야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혼내도 잠들기 직전에 졸려서 하는 행동이 바뀌지 않네요. 최근에서야 애착 인형을 샀는데 같이 놀기는 하는데 제 팔을 대신하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나아질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에게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두 고민들 모두 저도 똑같이 했던 거라 많이 와닿네요. 일단 첫 고민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 게 정말 마음 같아선 지금처럼 첫째와 행복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싶으실 텐데 둘째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둘째 아기에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이해해달라, 동생에게 맞춰달라 하기에도 첫째가 너무 어린 상태고
결국에는 이 사연자분께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가는 게 어린 첫째 아이에게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님한테도 안쓰러운 일이거든요. 아직 엄마를 많이 찾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힘들 생각만 해도 어머니가 힘드신 거죠. 규영이 동훈이는 둘 다 첫째를 집에서 보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둘째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째 생기면 고민을 안 하고, 아니, 고민 못 하고 그냥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아요. 이미 낮 시간에는 이제 저하고 와이프 둘 다 출근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생기면 그분께 낮 시간에 온전히 둘 다 맡기는 건 솔직히 좀 무리죠. 예. 아마 이제 둘째 나오면 종일반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첫째를 보내고 그 시간 동안 둘째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와이프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방금 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시터 이모님 일손 덜어드리는 게 가장 큰 이유라서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모님을 두 분 고용해서 둘을 각자 보게 하기에는 좀 빡센 부분이 있죠. 네, 경제적으로. 네, 많이 빡세죠, 좀. 그래서 이미 둘 키우고 있는 지용이 형, 뭐 여기 대해서 조언해 주실 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빡세서 저희는 그냥 집에서 둘 보고 있는 그냥 집안이 빡세져 있는데 집안 상태가. 네. 형 얼굴도. 이분께 당연히 정답이 없을 거고 뭐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연에 적어주신 것처럼 둘째가 나오기 전부터 첫째를 어린이집에 좀 미리 보내서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랑 아니면 뭐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구하시던지 이제 뭐 베이비시터 이모님이나 혹시 가능하다면 정말 뭐 가족분이나 이렇게요. 근데 전 이럴 때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꿈 같은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엔 전체 남성의 90%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던데 진짜 생각만 해도 부럽더라고요. 그러게요. 스웨덴의 라떼파파를 취재한 TV 프로그램도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시 이 사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어린이집 보내는 시점을 동생 태어나는 시점에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인 것 같아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사연의 아이처럼 22개월이면 시도해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 아이의 적응 속도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을 1시간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게 어린이집에 보내기 며칠 전부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걸 충분히 설명해 주어서 미리 예상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죠. 어린이집 가는 인형놀이를 통해서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1화 방송에서 만 3세는 되어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직장에 복귀하신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여러모로 지친 상태여서 육아가 버거운 상황에서는 세돌 이전에도 충분히 보낼 수가 있죠.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부모님이 에너지를 더 충전할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육아가 되겠죠? 네. 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는 이제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그럴 것 같네요. 출산 앞둔 어머니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도 매우 힘드실 테니까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 중에 이제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적응 기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고집이 안 생긴 게 아니라 안정적인 애착이 아직 생기지 않은 걸로 봐야겠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 낯가름도 완전히 생긴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아이가 3돌 가까이 되면은 어린이집 가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나이기는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용이 형 첫째가 30개월이잖아요. 네. 이제 변화가 점점 느껴질 것 같은데 좀 어때요? 네, 애가 이젠 진짜 다 컸구나라고 느낄 일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애가 예전에는 방에서 혼자 자다가 깨서 아무도 없으면 울었어요. 뭐 지금 동훈이랑 규영이 딸들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울지 않고 자기 혼자 이제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아빠를 찾고요. 그리고 당장 그럴 때 보이지 않아도 별로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말에 저랑 둘이서 처음 가보는 키즈 카페에 갔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잘 놀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참 대견하고 이렇게 놀랍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는 그동안 자기 혼자 많이 컸는데 나 혼자 애를 더 이렇게 어리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점도 깨닫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디어 대상 항상성을 획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진짜 많이 키웠네요.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꺼내셨는데요. 이게 왜 어린아기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 볼까요?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꺼냈잖아요. 네. 예, 그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이 제안한 분리 개별화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기가 이제 양육자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해 나가는 이 단계들이에요. 아기가 정말 어릴 때는 아이의 어머니와 자신을 한 몸처럼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5개월에서 한 10개월까지의 기간에는 첫 단계인 이제 분화가 시작돼요. 이제 유아가 세상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양육자로부터 서서히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고, 이제 다음 둘째 단계는 연습 단계로 한 10개월부터 한 15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이제 아기가 잘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자기 혼자 이제 세상을 탐험하고 의기양양해지는 단계죠. 저희 둘째가 지금 이 단계인데, 요즘 소파나 침대에서 혼자 이제 뒤로 돌아서 내려올 수 있게 되고 빠르게 기어다니니까 아주 의기양양해져가지고 막 집안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제 생각엔 아마 유리가 속할 것 같으니까 규영이가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한 16에서 24개월, 요 정도 사이에 라프로치망이라고 하는 재접근 단계예요. 이 단계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용이 형이 저한테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사실이에요. 이 단계는 이제 아이가 어머니에게 머무르고 싶은 소망과 아이 개인으로서의 자율성에 대한 소망, 이런 사이에 심리적 위기를 해결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말을 빨리 하는 아이는 말도 좀 하고, 말을 못하더라도 듣고 이해하는 거는 또 꽤 제법 하죠. 걷는 것도 익숙해져서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언어 발달, 운동 발달 등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어머니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이런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와는 다르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분리불안을 다시 경험하고 내가 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아기가 보이는 이런 양가 감정은 좀 더 현실적인 자기감과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발달시키면서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엄마를 찾으면서 떼를 심하게 부리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딸인 유리도 요즘에 떼를 엄청 써서 이제 드디어 분노 발작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요즘 양육 방식이나 놀아주는 시간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다시 엄마 바라기, 엄마 껌딱지가 됐어요.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제가 다가가면 엄마가 있겠다면서 아니야 가! 라고 소리치고요. 아이가 요즘에 이제 감기랑 수족구 걸려서 좀 아팠는데 아파서 때도 늘고 그러나 생각했다가 이게 라프로치망, 재접근 단계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이 보는 게 좀 수월해진다 싶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신 손인정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브젝트 컨스턴시, 대상 항상성을 획득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건 어머니가 눈앞에 없어도 그 어머니 이미지, 그걸 이제 표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의 표상이 아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어딘가 있구나 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 3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에 어린이집 가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게 어머니와 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분리개별화와 대상 항상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이제 아기들이 왜 눈앞에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힘들어하는지, 어린이집에 가기 힘들어하는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정 나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면, 출산을 앞둔 어머니께서 무리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아이를 좀 더 케어하다가 조금씩 시간을 늘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더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연 중에 둘째에게 엄마를 빼앗겼다 느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둘째를 가지실 예정인 혹은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를 따로 잡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두 번째 고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민은 아이가 잠들 때 어머니의 팔을 잡아 뜯는 게 계속되어서 상처가 이렇게 생길 정도라는 고민이셨죠. 우리 멤버분들 아이들은 어떤 수면 습관 같은 게 있나요? 뭐 저희 아기는 특별한 습관이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밤만 되면은 꼭 안아서 재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옆에서 토닥여주기만 해도 일단은 자기는 하더라고요. 또 한동안은 잠잘 때가 되면은 그 시터 이모님 찾아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말 같은 때 울면서 막 집안 곳곳을 헤매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옆에 꼭 누가 있기는 해야 돼요. 자다가 보채서 토닥여주면은 가끔 뭐 제가 있으면은 제 팔을 끌어안고 자거나 옆구리에 딱 달라붙어서 자거나 뭐 그렇긴 하죠. 네, 첫째는 제 턱을 만지면서 잠드는 게 한 2-3달 정도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뭐 수염 때문에 까칠까칠하니까 재밌어서 만지는 건가 싶고 제가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둘째가 좀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은 잠들 때까지 계속 제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상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저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보면은 입술을 막 진짜 세게 잡아 당기거나 입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렇게 결국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근데 어떻게든 손가락을 넣고 나면 꽤 빨리 잠들거든요. 그래서 어이없게 이걸로 위안을 얻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네가 3-4살이 돼서도 설마 이렇게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에 저도 포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손가락을 넣어주니까 얘도 빨리 잠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저항 안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사연 주신 분처럼 애착 인형을 줘봤었어요. 근데 이걸 낮에는 좀 갖고 놀다가도 밤에 잘 때 옆에 놓으면은 획 던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저야 결론적으로 안 아프고 견딜만 하니까 괜찮은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싶네요. 그러게요, 진짜. 자면서 하는 행동인데 조절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냥 생각을 해본 건 아이 잘 때 이제 장갑을 끼우거나 아니 어머니가 긴 옷을 입고 자는 건데 저희 집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한 그 무렵부터는 일부러라도 좀 계속 따로 자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좋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쭉 따로 자고 있어요. 아예 다른 방에서 자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잘 자라고 인사하고 음악 틀어주고 나오면 혼자서 잘 잤어요. 근데 앞에서 저희 딸이 분리개별화의 재접근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때가 늘어서 와이프가 옆에서 재워야 돼요. 엄마 누워 하면서 엄마를 통제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도 일단 자면 옆에 계속 누가 없더라도 잘 자거든요. 사연자분도 아이를 이제 혼자 자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간을 분리시킬 수 없다면 같은 방이라도 다른 침대나 칸막이를 써서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나 이제 본인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 키우는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거니까요. 초반에는 며칠 울면서 떼써서 힘드시겠지만은 며칠 지나면 아이도 좀 적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제가 전에 어디서 보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와 같이 자는 아이들이 아기 때도 그렇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아이들과 동반 수면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혼자 자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생기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이런 것들도 서양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해요. 근데 애가 좀 크고 나서 그런 위험성도 사라지고 하면 언제쯤부터 혼자 재워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손희정 선생님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네, 몇 살 되면 혼자 재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가끔 독립심을 발달시켜야 된다라면서 2돌도 안 된 아이를 억지로 좀 혼자 재우려고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옆에서 함께 자면서 안정감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심을 꼭 아이가 아직은 무서워하는 혼자 자는 것으로 키워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도 그렇고 참 이 아이의 수면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잠에 잘 안 드는 아이부터 해서 자주 깨는 아이, 깨서 다시 잠에 안 드는 경우, 너무 일찍 깨가지고 부모님을 깨우는 아이,
이거는 좀 저희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의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방송을 한 시간을 따로 잡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의 사연 메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연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고민되시는 부분이 잠들 때 아이가 엄마 팔을 상처날 정도로 계속 꼬집는 행동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잠들면서 엄마 팔을 꼬집는 행동은 결국 아이 나름대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들면서 머리카락 뜯는 아이나 뭐 자꾸 배꼽을 만지는 아이, 손가락을 빠는 아이, 또 손가락을 아빠 입에 넣는 아이. 그 모습은 다양하지만 다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저희 집이 제일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과한 행동이 아니라면 뭐 시간이 지나 좋아지기를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엄마 팔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꼬집기는 분명 과도한 행동이고 어떤 식으로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혼낸다거나 해가지고 꼬집는 행동을 중단시키려는 방법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제 관계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아이가 엄마 팔을 꼬집지는 못하지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안아서 재우신다거나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는 좀 손을 잡아주신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주 더운 한여름이 아니라면은 인형을 안고 자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이다 보니까 피가 날 때까지 꼬집는 행동이라도 제지하지 않고 꾹 참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를 주어야 하는 행동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결국에 근본적으로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방금 생각난 건데 팔에 뭐 부드러운 천이나 헝겊 같은 거 여러 개 감고 주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원래 하던 행동을 완전히 그만두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선 저라면 반복적으로 단어어조로 이러면 아빠는 은호랑 못 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들어도 무섭네요. 아이 뭐 22개월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얘기를 하고 뭐 혼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도 괜찮지 않나요, 손인정 선생님? 네. 아이가 이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어떤 협박성 멘트만 아니라면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멘트는 좀 협박성 멘트 아닌가요? 아니, 아이가 그런 느낌이었나요?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계를. 사실 꼬집으니까 아빠가 너랑 잘 수 없단데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할 수 있을까가 일단은 좀 우리가 그냥 갑자기 아빠가 떠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다는 그것만 건가요? 딱 이제 공포로 다가오면 이 앞뒤 맥락을 좀 아이가 모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22개월 정도면 오동원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뭐 말을 하는 거야 2단어 정도로 이루어진 문장을 얘기하는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집으면 엄마 아빠 이렇게 꼬집으면 안 돼라고 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인정이 말한 것처럼 저는 손을 꼭 잡고 자는 게 사연자분께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둘째 제 입에 손 넣는 것도 저도 먼저 시도했던 게 손 잡고 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패한 게 얘가 생각보다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다고 그걸 제압할 정도로 세게 힘을 주면 애가 잠을 못 들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실패했었는데 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연에서는 최근에서야 이제 애착 인형을 사셨다고 했는데 그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수면 습관이 금세 바뀌진 않을 거고요. 애착 인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더 꾸준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첫째 경우 좋아하는 자동차를 손에 쥐고 자는 편이거든요. 꼭 그 애착 인형뿐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대상을 찾으신다면 그거를 잘 때도 갖고 있도록 시도해 보면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2가지 질문에 저희 나름대로 답을 좀 드려봤는데요. 사실 2가지 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정답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대답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brainformam@gmail.com입니다.
BRAIN 숫자 4 그리고 MOM gmail.com입니다. 그러면 저희 4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